금강경 봉천에는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또 조사선 불교를 갖다 이 태동시켜낸 그런 또 소위 경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소중한 또 경전, 그걸 또 우리 금강경 봉천의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의미를 아시고 거기에 수지 독송해서 정말 골수에 박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게 그냥 하나 이게 피부 또 살점 이 정도까지 것은 우리의 업성이 다 안 변하는 거예요. 골수에 딱 이 박힐 때 그게 자기의 새로운 선업으로 진짜 그렇게 될 때 금강경의 대의가 다 자기에게 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육조 스님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금강경 규절을 딱 듣고서는 확 눈이 열리잖아요. 육조 스님은 본래 소위 전생으로부터 수없는 공덕을 짓고 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소리에 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그 소리에 딱 마음 열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소위경전이 된 거예요. 그 우리는 밤낮으로 수지 독송해도 거기 왜 우리가 안목이 탁 열리지 못하는가? 이 골수에 사무치지 않아서 그래. 물론 DNA 속에 일찍이 태어날 때 다 조고 조상님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했으면은 아마 그게 DNA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한 소리 들으면 열리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 생각을 하시고 금생이라도 열심히 이 금강경 독송을 하게 되면은 아마 육조 스님처럼 그런 좋은 이 안목 개호 또 진정한 생사 없는 도리가 딱 열려난단 말이야. 그것은 왜냐하면은 오대사는 자장율사 계산으로부터 자장율사가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는 호국불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상을 또 가장 그래도 먼저 가지고 오신 이런 또 분이시기도 하거든. 실지 대국통도 여기 마시고 이러시면서 곳곳에 사리를 갖다 이게 봉안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국태민안을 갖다가 호국 안민을 위해서 다 그렇게 사리를 좋은 이 최고의 명당 자리에 여기에 다 모신 거거든. 그것이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런 이유 오대산에서는 여기에 신라의 성덕대왕이 태자시들 여기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형님되는 보천태자, 동생되는 효맹태자가 돌아가서 성덕대왕이 돼서 신라의 르네상스를 일군 성군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오대산에 수행하던 또 국태안민을 기원하던 그런 정신을 이 오대산에서 더 높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대를 24시간 동안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용맹 신앙 결사의 이런 도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결사로서 또 한국 불교 결사 운동으로서는 가장 하나의 먼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극한 기도의 힘으로 또 국태 민안이 이루어지고 호국 안민이 이루어지고 신라의 왕실이 또 굳건하게 잘 계계승승하기를 바라던 이런 최고의 기원 결사도량이 오대산이란 말이에요. 또 이후에도 계속 정말 오대산은 성산이 돼서 수많은 고성대덕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정견하고 국태민안을 길이길이 그렇게 기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도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맹산이 많지만은 오대산이 최성이라 최고로 좋은 산이다. 그래서 오대산이 불법 장흥지처라 불법을 길이 중흥시킬 그런 곳이 바로 이 오대산이다. 이렇게 일년 스님은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오대산에 그런 국태민안, 호국 안민의 이런 기원의 그 도량, 여기에서 우리 금강경 봉찬회가 그 결사의 정신, 호국 안민,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큰 기원의 도량으로서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특히 근세는 일제시대기는 합니다만은 오대산을 전국에서 최고의 정별봉을 이걸 그냥 불교를 떠나서 거국적인 성지로서 이렇게 모신다고 하는 이 오대산 석존 진신 탐묘 찬양이라는 이런 이제 그 기록된 문서가 그게 전에 일본에 나온 걸 이제 한 스님이 경매를 받아서 오대산에 기증을 내서 박물관에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일본 총독부터 모든 총독부의 관리들, 또 한국 사회 그 당시 전부 유명한 이런 명사들, 불교계에서는 전부 교구본사 주지 종정 스님들, 하남 스님이 법주를 하고 그 당시 박용효라는 그 남작이 이제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대산을 다시 또 최초의 결사도랑 같이 또 국태민을 호국불교를 일으키는 가장 중심의 성지같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는 온 국민 모든 그 당시 조선의 일본 사람들까지도 함께해서 이 성지를 우리가 수호하고 또 국태민안을 기원하자고 하는 이 운동이 그게 오대산 석존 진신 단묘 찬양의 봉찬회나 그 봉찬회 기도가 길이 개성돼서 내려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4월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정멸봉에서 하고도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퇴락해져 갔는데 우리 자연 스님이 월정사에서 그 정신을 개성해서 금강경 봉찬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걸맞는 또 새로운 봉찬회 이 문화를 만들어 가자. 또 그러면서 이 한국 불교 그동안에 녹아있는 다양한 이 신행의 문화들을 이 기도 속에 다 이 끌어들여서 녹여내서 새로운 신행 문화를 조성하고 또 시대적 의미, 이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긴 역사 속에 녹아있는 이 신행 결사의 정신, 그것은 곧 이제 호국 안민 또 봉창 기도의 정신,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또 원력을 세우기는 했는데 제가 이게 쉽게 되겠나? 적어도 한 10년은 우리 전국의 불자들이 다 함께 발언을 해야 돼. 이곳에 와서 열심히 건강경 봉찬을 하고 또 그 문화에 이게 다 동참을 해서 한 10년 가게 되면은 아마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정제가 될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나서야 새한고절 소나무 잣나무가 푸른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침엽수나 화렵수나 전부 자기 빛을 뽐냈는데 막상 추워지니까 이제 상록수가 뭔지 알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사 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날이 좋을 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춥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금강경의 가피를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휩쓸리고 이런 거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 근본이 튼실한 사람만이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여러분들을 보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을 할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이야기들. 7페이지 맨 마지막 줄. 1년에 한 페이지씩 나간다는. 여러분들은 이 금강경을 다 끝내야 이 기도가 회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피는 어떻게 내리는가? 운 좋으면 진짜 첫 번에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운 일이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치가 터지고 그 다음에 가피가 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팔자가 안 좋은 거는 저희 어머니가 1월에 저를 낳아서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28일생인데 이틀만 좀 참았다 놨지. 왜 나를 1월에 나서 인생을 힘들게 하느냐. 1월생들이 대부분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돼.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은 나를 별로 잘 안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약간 자수성가형,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산대차를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좋은 기도처나 유서 깊은 그런 성지들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삼국유사나 이런 데 봐도 다 향로를 들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신통 부리고 하면, 뭐 밀본이라든지 왕화상 그런 분들도 다 이 향로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향로를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선향이라서 향만 들면 되는데 그때는 가루향이에요. 국립묘지 현충원 같이 가루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로를 든다고. 지금 선향된 걸 다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루향 되면 향로까지 들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요. 모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불교 경전은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 이 나라에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문헌들에 보면 다 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밀본하고 해통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고, 불교에서 중국에서는 불공금강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시에도 향화청이에요.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데 향과 꽃으로 청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향화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 향을 못 피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향을 자꾸 피면 목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 환풍기 달어. 환풍기 달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그래도 약간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강저를 유통을 많이 시켰다. 금강저 유통의 1등 공신이다. 제가 천태종 마크가 금강저인데 천태종보다 저 때문에 금강저 장사가 더 잘 된대. 금강저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동상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이 금강저가 많이 널리 퍼져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은 줄어들고 좋고 행복한 일이 많이 늘어나면 이라고 하는 것
것가 1차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서 불법이 널리 홍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을, 그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금강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독송해 주시고 서사해 주시고 이렇게 사경해 주신 공덕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금강경이 원래 금강경이 조계종의 기본 소위 경전이었지만 생각보다 약간 느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금강경 기도가 조계종 전체에서 거의 1등으로 올라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본점 기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지 않아? 이런 강원도 총골짜기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했는데 전체가 이렇게 약간 도미노처럼 바뀐다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고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들불 번지듯이 스스로 알고 움직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절은 제가 아까 낮에 세미나 때도 발표했지만 국가의 원찰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대산 전체가 그래요. 오대산은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성산이고 호국불교의 틀을 잡았던 자장률사, 그 다음에 성덕왕이 비보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보천 효명이라고 하는 성덕왕과 그 형님 되시는 보천 왕자가 이곳에서 불교적인 틀을 만들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예전에 귀족들 같으면 귀족들은 자기 개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원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는 내가 절 하나를 짓고 그 절은 우리 집만 하는 거예요. 그런 원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본 데는 어디 있냐면 경주 황룡원이라고 있어요. 경주 황룡원. 거기 가보면 황룡사 구축목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석굴암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황룡사 구축목탑 거기 뭐 신도나 이런 거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게 동국제강에서 만든 건데, 거기 그 황룡사 구축목탑 맨 꼭대기층 9층에 올라가면 일반인은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절에서 와서 참배 좀 할게요 이러면 열어주는데 아주 소박한 법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동국제강을 만드신 그 어른의 내외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원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그 어른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절이에요. 그게 이제 원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영비를 대주고, 쉽게 말해서 다른 데 뭐 별 필요 없게 해버리고 좀 기원하는, 나를 위해서 좀 기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고, 이 오대산은 개인이 원찰을 가졌다면 이 오대산은 국가를 진호하는 사찰이에요. 그러니까는 국가적 원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원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금강경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7페이지 7페이지. 작년에도 7페이지였는데 7페이지 7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장로 수보리가, 이 장로라는 표현 자체가 출가한 지 오래된 스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덕장연로예요. 덕장연로. 덕이 길고, 그러니까는 출가한 지 오래되고 연로,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인도가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맘먹으려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맘먹으려고 해. 후배가 선배한테 맘먹으려고 해.
예, 왜냐하면 유목문화가 원래 그래요. 유목문화 개인주의가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영어에는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경어가 발전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맘먹으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비구들은 앞으로 선배들을 보면 그냥 이름을 부르지 말고 무슨 스님 이렇게 하지 말고 장로나 존자라고 불러라. 그분들을 좀 예우해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도 장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만 있는 게 아니고 천당도 불교 용어고, 교회는 아니고 예배도 예배당, 예배도 예배 시간, 절하면서 예배잖아.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스님을 지칭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수보리라고 하는 분인 거고, 이제 10대 제자 중에서 해공제일 이러는데, 가장 10대 제자 중에서 존재감 없는 분이 수보리입니다.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간 호살라국 쪽에, 사위성 쪽의 부잣집 계열이고, 그렇게 해서 있는 거고. 한 장 넘겨서 8페이지.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왔어요. 그래도 연말인데 한 페이지는 넘겨야 된다라고 작정하고 왔어요. 작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7페이지가 시작입니다. 앞에는 정구업지는 뭐 이런 거 있었고요. 7페이지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의 획을 긋는 날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서서 드디어 7페이지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연말 특집이에요. 연말 특집.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게 지금 이 편단우견입니다. 이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오른쪽 중심입니다. 오른쪽 중심. 그래서 동아시아는 왼쪽 중심이에요. 왼쪽 중심. 그래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탑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오른쪽이라고 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오른쪽과 왼쪽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 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왼쪽 어깨를 까거나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탑을 돌면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상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른손으로 인도 사람은 밥을 먹고 왼손으로 닦아서 그래요. 뒤처리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뒤처리를 왜 그러면 뭐 나뭇잎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왜 꼭 그렇게 손으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는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화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고 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인류의 수명을 늘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상하수도가 분리가 됐다. 물이 깨끗해지면서 인류 수명이 늘어났다도 있는데, 두 가지 혁명적인 물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물에 대한 기본적인 물건이고 문제고, 인간이 발견해낸 아주 혁명적인 물건이 두 가지가 인간의 수명을 확 늘려주거든요. 하나가 빨간 약, 하나가 비누입니다. 진짜예요. 비누가 이제 세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지, 인간이. 그전에는 그게 통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당연히 비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상만 해. 왼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왼손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어깨를 까거나 왼쪽으로 돌면 아까 제가 한 그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그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른손은 얘네는 밥을 먹을 때 식기, 그러니까 수저하고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넣는 방식으로 넣거든요. 그게 카레도 우리 같은 떡 카레가 아니고, 우리 같은 먹는 떡 카레 같은 경우는 일본식 카레잖아요. 그리고 인도식 카레는 어떻게 보면 가루, 안 그러면 약간 밥하고 버무려 먹기 좋은 방식의 약간 되직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넣는 방식으로 쪼물쪼물해서 먹는데, 이거는 더운 지역 음식이라 그래요. 추운 지역은 국물 요리들이 많고요. 뜨겁고 국물 요리가 많고, 그 다음에 더운 지역일수록 뜨거운 국물 요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건더기 중심의 그런 음식을 먹는 거는 식자재가 풍부한 쪽이고, 그 다음에 식자재가 이제 부족한 데는 물 넣고 이제 확 삶아서 전체가 그냥 다 갈라먹는 정도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식자재가 부족해서 국 같은 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자재가 부족한 거예요. 식자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먹기 때문에 미개하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꼭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아까 우리 그 꽃다발 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른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저 월정사 팔각구충석터 앞에 있는 그 공양상, 공양상. 그리고 그 공양상이 이렇게 공양 올렸던 건 향로입니다. 향로. 향로. 그래서 향로 꽂았던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께 여쭙는 거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를 표하는 겁니다.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잘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딱 했더니 잘 물어봤다, 이렇게. 그럼 뭐 잘 물어봤다 하지. 부처님이 저같이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참어. 그래서 그래도 물어보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알고 싶은 거 다 알고 살 수 없다. 참어. 그래서 훌륭한 질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중생은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로 태어난 것이나 변화로 태어난 것이나 테란습화라고 하는 거고요. 형상이 있는 거나 형상이 없는 거나, 형상이 있는 거는 우리 같은 존재, 형상이 없는 거는 이제 뭐 귀신이나 뭐 신이나 이런 애들,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할 수도 있는,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이러한 대상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모두 다 깨달음.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훅 가서 보냈다가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작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두 다 깨달음을. 열반이라는 게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완성은 육체를 버릴 때 정신이 정신적인 100%가 발현되면서 된대. 그래서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완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을 때는 유여열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없지만 육체적인 장애가 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도 옆에서 누가 깊숙한 태클이 들어오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바달다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발가락에 파편이 맞아가지고 피가 났다 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바꿔서, 지금의 불완전한 나를 바꿔서 완전한 열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체가 있어서 열반에 들고 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야 공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은 중생도 없고 열반을 안 든 중생도 없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 있는 모든 대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 그대로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완결된 거지, 그것을 바꿔서 무엇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습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음 꿈에서 바꿔서 차은우로 바꿔줘. 다음 꿈에서 얼굴이 차은우가 됐네. 바뀐다고 생각해. 바뀐다고 생각해. 그렇게 바뀌어도 실제로 그것은 꿈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것의 이면에 본질적인 지혜를 관조하면 현상의 차등은 차등을 넘어서 있다. 그 자체로서 자유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울 뿐이지, 자유로운데 너희는 그것을 모를 뿐이다. 너네는 그 자체로 열반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이 먹어서 훅 가서 눈이 잘 안 보이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할 만한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종결자이다. 이게 사실 금강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놓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다다다 또 똑같은 얘기를 약간씩 차등을 줘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10페이지 위에까지 했어.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 안 끝나.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 정도로 해서 기본은 마치고,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번 달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달이 되면 이제 정초가 돼요. 이제 해가 바뀌어. 설 이후에 만나게 될 거예요. 2월 둘째 주 금강경 봉창기도가 되면 설 이후가 돼요. 그래서 그때 뭘 하는 거냐면 소원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소원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소원지를 쓰시면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 잘 올려놨다가 소각하는 소지하는 그런 의식을 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소원지를 다음 달에 오셨을 때는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쓰실 거면 써오셔도 됩니다. 구구절들이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막상 쓰려고 그러면 소원이 없어집니다. 이게 놀랍게도 소원이 뭐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런 글쓰기 훈련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를 써드릴 겁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써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베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요번에는 디자인을 더 깔끔하게 해서 좀 뽀대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써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다음 달에 그 소원지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 친구나 이웃이나 누가 나도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것만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가족이 손이 없으면 대신 써주는데 손이 있으면 자기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원지 뒤에 이런 얘기 또 해서 또 좀 그렇긴 한데 스카치 테이프로 머리카락이라도 몇 개 뽑아서 붙여 오세요. 아니 진짜 그런 거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서 조금이라도 마일리지를 잘 적취하도록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거기서 모으는 것들은 뭐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 때도 양반집 무덤이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굴은 어떻게 되냐면 도로공사 하다가 발굴이 돼요. 도로공사 하다가 그렇게 해서 발굴되면 거기에 진짜 귀족들, 잘 나가는 사람들, 양반들은 다 손발톱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따로따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거를, 왜 그 사람의 거기에 정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를 대신하는, 그리고 실제로 전설의 고향 768편에 보면 밤에 손톱을 깎아서 버렸다가 그걸 쥐새끼가 먹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행사를 하더라 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전설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에 대해 정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부처님 탑을 만들 때도 부처님 탑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화장을 하고 그 사리탑이 제일 먼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율장에 보면 뭐가 나오면 조발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발탑이 뭐냐면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입니다.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탑을 만드는 도구로 불교도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쪽에다가 머리카락도 좀 뜯어서 넣고 손톱도 좀 잘라서 넣고, 저는 손톱은 쉽지는 않아요. 이 이상 뭘 하기가, 뽑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데 적절히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머리를 쥐 뜯어가지고 연고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붙이면 떨어져서 옆으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그 위에 이렇게 쭉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 멀리 있는 가족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련의 액란은 정초에 도액한다. 모든 일련의 안 좋은 것들은 정초에 다 처리를 하는 거고, 그건 불교적 생각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초 세시풍속에서도 정월 대보름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1년이 피곤하대. 그리고 1년에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잘 처리가 안 되거나 스페어 처리해야 될 부분은 월초에 하는 거예요. 그게 월초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룰은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불교보다도 훨씬 빠를 겁니다. 실제로 포살 이런 거 보면, 포살 되는 거 보면 불교도 빈비사라왕의 건의를 통해서 수용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보다 빨라요. 부처님보다 빨리 인도 문화에 있었던 거고, 동아시아에서도 초하루 때 무언가를 하는 그런 세시풍속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정월을 맞아서 첫 단추를 바로 깬다라는 생각 속에 나쁜 것들은 한 방에 도액하고 좋은 것들은 근본을 바로 세워서 꼭 그것이 올바른 가치로서 잘 성장해서 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 적어서 머리쥐 뽑아서 이렇게 잘 붙여서 오시면 뒤에다 그냥 테이프 이렇게 해서 붙여 오세요. 그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손톱 넣고 싶으면 넣고 그렇게 오시면 2월 둘째 주에 소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릴 시간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나눠드릴 시간은 다음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해서 다음 달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월정사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댕내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